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호텔에서 일하는 친구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친구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 후에 비즈니스 호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호텔마다 다르긴 할 텐데 가끔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손님이 발생한다 라고 저에게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친구도 일하면서 몇 번인가 자살 사건이 일어나서 신고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무섭지 않느냐고 물으니 귀신 같은 것은 있을 리가 없고 몇 번 겪다 보니까 그냥 무덤덤해진다, 이러한 반응이었습니다. 저라면 바로 그만둘 만큼 끔찍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하튼 그 녀석이 평소에 하는 일은 카운터를 보거나 아니면 객실을 돌며 청소를 한다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과거에 자살 사고가 있던 방도 청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청소하게 되었던 방도 그런 곳이었는데, 평소와 같이 본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남자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신음소리는 간헐적으로 들려왔다고 했는데, 욕실은 환기구를 통해 각 객실이 이어져 있어서 옆방 소리겠거니 하고 계속 청소를 해도 소리는 이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잘 들어보니 뭔가를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고, 계속 소리가 이어지니까 결국 뭔가 기분이 나빠져서 욕실을 나와 실내 청소를 하기로 하고 욕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침대 주변을 정리하고 있으니 무언가 또다시 신음소리가 들렸다는데, 평범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지만 옆방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막 지어진 건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아함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자 점점 무서워진 친구는 들리지 않는 척을 했고, 어쨌든 빠른 속도로 작업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청소를 마칠 즈음 가운과 슬리퍼를 갖다 놓으려고 벽장을 열었을 때 너 다 들리잖아 하는 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렸고, 뒷머리를 손으로 콱 하고 잡혔다고 합니다. 공포에 빠진 친구는 들고 있던 물건을 전부 던져버리고 팔을 이리저리 휘두르며 방 밖으로 도망쳤다고 말했는데, 평소에 귀신 같은 거 없다면서 웃던 친구가 부들부들 떨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저까지 무서워졌습니다. 다만 어쩌면 이 경험담보다 더 무서울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친구가 원래 그만두기로 했지만 급여의 3배를 받기로 하고 아직도 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자살 사건이 일어난 방은 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귀신보다 돈이 더 무서운 걸까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꿈. 초등학생 때 친구 이야기야. 바로 옆집에 살아서 항상 같이 등교하던 친구가 있었어. 그날도 마찬가지로 친구네 앞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얘가 오늘따라 넋이 나간 거야. 자세히 보니 식은땀을 비오듯이 홀리고 있더라고.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친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같은 꿈을 꿨대. 착한 할머니가 자꾸 꿈에 나와서 항상 밥상을 거하게 차려주고 배부르게 먹게 했다는 거야. 그 할머니 인상이 너무 좋아서 꿈이었지만 할머니와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밥을 맛있게 먹었대. 신기한 것은 그렇게 꿈에서 밥을 먹고 일어나면 실제로 밥을 먹은 건 마냥 배가 불렀다는 거지. 이 친구는 실제로 외할머니와 단둘이 살았어. 그런데 어느 날 외할머니가 평소랑 다르게 등교하려는데 무서운 표정으로 신신당부를 하시더래. 니 오늘 누구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 정말 안 된다. 친구는 당황했지만 걱정 말라며 외할머니를 안심시키고 학교에 갔대.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밤에 잠이 들었어. 근데 또 인상 좋은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밥을 차려주시더래. 평소처럼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어디 좀 같이 가자 라고 하더래. 생각 없이 따라가려다가 아침에 외할머니가 하던 말이 문득 생각이 났대. 친구가 손을 놓으면서 못 간다고 거절했더니 그 할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무섭게 변하더래. 그러더니 친구의 목덜미를 잡고 계속 어디론가 끌고 가더라는 거야.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대. 무서워 죽겠는데 외할머니가 아침에 하던 말 하나가 기억났대. 만약에 꿈에서라도 어디 끌려가면 당황하지 말고
벽이나 기둥 같은 데다 머리를 세게 쳐박으면 꿈에서 깬다. 알았지? 그 말을 생각하자마자 앞에 나무가 보이길래 친구가 머리를 박으려고 딱 들이미는 순간 갑자기 그 할머니가 친구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면서 이거 누가 가르쳐주드노? 느그 할매가 가르쳐주드나? 하며 빙그레 웃더래. 결국 꿈에서 못 벗어나고 계속 끌려가는데 문득 그 할머니의 지팡이가 보이더래. 그래서 그 지팡이에 죽을 힘을 다해서 머리를 박고는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야. 아침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무섭더라. 그날 하루 종일 멍하니 있던 친구는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 걱정되어 집에 찾아가고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야. 그렇게 한 달 후 친구에게 먼저 전화가 왔어. 자기 집에 놀러 오라며 말이야. 걱정된 나는 궁금한 마음에 얼른 달려갔어. 한 달 만에 본 친구는 못 본 새에 삐쩍 말랐고 분위기가 달라졌더라. 무엇보다 정신 나간 애 마냥 그냥 실실 웃기만 하는 거야. 집에 들어갔더니 친구가 나를 끌고 어느 방 앞에 데려갔어. 우리 할머니 봐봐. 미쳤지? 라며 더 미친 내처럼 웃는 거야. 그 방을 무의식적으로 봤어. 한평 남짓한 방에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암흑 속에서 친구네 외할머니가 계속해서 허공을 바라보며 빌고 있더라. 너무 공포스러운 얼굴로 한마디를 계속 반복하셨어. 내가 가르쳐준 거 아니야. 정말 아니야.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셨어. 그리고 할머니는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친구는 충격으로 아직까지 병원에 있다고 들었어.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가 매번 먹던 그 밥이 제사밥이 아닌가 싶기도 해. 세 번째 이야기, 묘지괴담. 이 이야기는 대학 친구 뒤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느 날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잔뜩 취한 상태에서 어떤 심령 장소에 갑자기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S시의 백일묘라는 곳이었는데 외부에는 생각보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 지역 사람들이나 알고 있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심령 장소에 가게 된 인원은 분위기 메이커인 B, 성실한 T, 동아리 부장 H, 그리고 D 이렇게 4명이었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다들 진탕 마신 뒤라 시간은 새벽 1시를 넘긴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때 다들 술에 엄청 취했는데 이거 한 번에 확 깨려면 뭘 해야 빨리 깨나?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B가 그 말을 듣고 근처에 심령장소가 있으니 가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곳까지 거리는 술집에서 차로 5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시지 않았던 T가 운전대를 잡고 백일묘를 향해 출발했다고 합니다. 저도 대낮에 한 번 정도 근처를 지난 적이 있었는데 그곳은 산 중턱에 있는 곳이라 심해가 되면 자가용도 거의 다니지 않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일묘에 유래가 있다는데 이 백일묘는 아주 깔끔하게 100개의 묘비가 심열로 서 있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다만 깔끔한 건 배치만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장기간 방치된 곳이기 때문에 꽤 지저분한 묘비라고 합니다. 이때 극히 드물게 10번째 열 끝에 11번째 묘비가 서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직접 봤다는 사람이 많아서 그 지역에서는 어느샌가 백일묘라는 호칭이 정착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백일묘라는 이름이 이곳에 붙게 된 유래라고 합니다. 게다가 전 실제로 할머니께 그곳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들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할머니께 들어보면 나름의 사정이 있는데 101번째 묘비를 본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죽지 않는다면 본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 불행이 따르게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할머니께서 해주셨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101번째 묘비를 보게 되면 그 묘비에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술에 취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좋지 못한 얘기가 있는 장소에 D군과 그 일행들이 술에 취한 채 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도착해보니 7월인데도 묘하게 서늘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고 합니다. 심야의 산 위에 있는 장소였으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에서 내린 일행들은 서둘러 묘비에 술을 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센다고 해도 워낙 묘비의 배열 자체가 깨끗해서 한번 살펴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별한 일은 없고 그저 100개의 묘비가
시별로 있었다고 합니다. D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쉽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차가운 바람도 쐬고 기분 좋게 술에서 깰 수 있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슬슬 돌아갈 생각으로 모두가 차에 올라탔을 때 B가 안색을 바꾸며 빨리 출발해 라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탓에 D는 서둘러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그 다음 순간 T의 얼굴도 새파래져서는 차를 급가속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H와 D가 왜 그러냐고 말을 걸어도 두 사람 모두 창백한 얼굴을 한 채로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마을에 도착한 뒤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그제서야 마음이 놓인 B와 T가 한숨부터 내쉬었다고 합니다. H와 D는 이유를 물었는데 아무래도 B와 T는 101번째 묘비를 본 것 같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차를 발진시킨 뒤 B는 아무 생각 없이 차 유리 밖으로 묘를 슬쩍 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 분명히 시별제에 딱 하나 땅에서 튀어나온 묘비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차를 발진시킨 뒤 백미러를 통해 그것을 본 T 역시 그것 때문에 차를 급가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일이 있었던 뒤에 B와 T 모두 불행한 일을 겪지 않았고 죽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단 성격이 쾌활했던 B는 어째선지 성격이 급격하게 조용하고 어두워졌고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성실한 T는 최근에는 흡연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T의 경우에는 이전까지 전혀 본 적 없었던 거친 욕설과 함께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어서 주위 사람들 모두 멀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D의 말에 따르면 둘 모두 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람처럼 분위기 자체가 변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전 할머니에게 이 일에 관해 물어봤는데 가지 말라는 곳에 갔다고 하니 크게 화를 내시긴 했지만 그 두 명은 원래 B와 T가 아닐 거다. 이미 그 안에서 사라졌을 거야. 이 말을 끝으로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B와 T의 혼이 죽어버리고 두 사람의 몸에 다른 혼이 들어가 버린 게 아닐까라고 D는 혼자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확실히 들었던 얘기대로 둘이 죽었다는 말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와 B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모두와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원래 둘 모두 취업을 목표로 하던 기업들이 있었는데 관련 모임에서도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뭘 하는지도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저렴한 온천. 제가 예전 시즈오카현에 있는 온천지에 갔을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과 가까운 시즈오카현의 어떤 온천에 방문했는데 거의 즉석으로 숙소를 정했고 숙박비는 조식과 석식을 포함하여 26,000엔이었습니다. 예약도 없이 무작정 갔었는데 바로 안내받은 방이 생각보다 컸기에 여자친구와 저는 놀랐습니다. 거실이 18평 정도 되어 보였고 구분된 침실이 별도로 12평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개별 욕탕도 고급스러운 히노키 재질이었습니다. 이 정도 방이면 숙박비가 엄청나게 저렴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방은 오래됐지만 위험이 느껴지는 것 같았고 아무튼 바로 온천으로 들어가서 푹 쉬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어 저녁 식사를 부탁하니 엄청 화려하게 차려졌습니다. 신선한 해산물에 소고기 철판구이 그리고 술 몇 병이 제공되었는데 그걸 보고 여자친구와 저는 숨은 명소를 찾았다며 둘만의 연애를 즐겼습니다. 적당히 취한 상태로 창호문 넘어 침실로 이동해서 나란히 깔린 이불 위에 함께 누워 불을 끄고 심야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자친구가 잠자는 듯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저도 꾸벅꾸벅 졸며 TV를 보다가 어느 순간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갑자기 저는 잠에서 깼는데 아마도 한밤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빛이라고는 창호문 틈으로 보이는 달빛 정도로 주변은 거의 암흑이었고 취침 예약을 한 것도 아닌데 TV는 어느새 꺼져 있었습니다. 몇 시가 된 걸까? 여자친구가 끈 건가 생각하며 바로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려 주변을 더듬기 시작했는데 그러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느끼는 듯하는 거친 숨소리와 비슷한 소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여자친구 코고는 소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휴대폰을 찾았는데 시간을 확인하니 새벽 2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한참 더 잘 수 있겠다 생각하며 화면 불빛으로 여자친구의 얼굴을 살짝 비추니 여자친구는 자지 않고 깨 있었는데 휴대폰 불빛에 비치는 여자친구의 얼굴은 어째선지 눈을 크게 뜨고 이를 드러내며 뭔가 웃고 있었는데 아까 들었던 거친 숨소리는 여자친구의 숨소리였습니다. 그 모습에 순간 놀란 저는 조금 패닉에 빠졌지만 아무튼 여자친구에게 괜찮냐며 말을 걸며 몸을 가까이 댔고 여자친구는 내 쪽으로 얼굴을 향한 채 뭔가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목만 살짝 돌려 가리킨 쪽을 보니 어느샌가 창호문이 열려 있었는데 안쪽의 거실은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가리킨 곳에 휴대폰 불빛을 비춰보니 천장에는 목을 매달기 위한 고리를 만든 듯이 유카타 비슷한 게 걸려서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방금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고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 여자친구는 제 옆에서 여전히 눈을 크게 뜬 상태로 만면에 미소를 지으면서 입만 움직여 작은 목소리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게 들려왔습니다. 오컬트 영화 등을 좋아하긴 하지만 굉장한 겁쟁이였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하길 포기한 제 사고는 거기서 멈추고 그대로 혼절했습니다. 그 이후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들리는 TV 소리에 눈을 뜸과 동시에 벌떡 일어났고 꿈이었나 싶은 생각에 주변을 둘러보니 열려있던 창호문은 닫혀 있었고 열어서 확인해보니 이상한 줄도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TV도 잠들기 전 켜진 그대로였습니다. 안도되는 마음에 여자친구를 쳐다보니 그녀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선지 얼굴 표정이 엉망이었는데 일단 깨워야겠다 싶어 흔들어 깨웠고 여자친구는 움찔하고 몸을 떨며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공포와 불신이 뒤섞인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 머뭇대며 이야기를 꺼내는데 어젯밤 너무 무섭고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 밤중에 잠에서 깨고 보니 내가 이불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수면등을 켜보니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에 끈을 걸고 있었고 마치 목이라도 매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며 그 모습을 보고 놀라서 뭐하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활짝 웃으면서 돌아보더니 준비됐어. 이걸 쓰도록 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일부러 제 꿈 얘기는 여자친구에게 하지 않았는데 둘이 같은 꿈을 꾸었다는 걸 알면 뭔가 어떤 저주 같은 것에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자친구를 달래며 일단 아침 식사를 하러 가자고 방에서 함께 나갔습니다. 하지만 악몽 탓인지 컨디션이 좋지 않아 두 사람 모두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고 식당에서 나와 방으로 돌아가는 도중 카운터로 가서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희가 묵었던 방이요. 누군가 목을 맸었나요? 물론 상대는 대답을 흐렸지만 체크아웃을 할 때는 어째선지 숙박비가 6,000엔 정도 싸게 나왔습니다. 자잘한 부분을 생략하긴 했습니다만 정말 실화이고 시즈오카현의 온천지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방은 정말 좋았고 요리도 화려하고 맛있었지만 동반 자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5번째 이야기, 호텔 괴담. 과거 호텔에서 근무하던 시절 101호실에서 뭔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선배에게 들었다. 당시에는 구경으로 운영되고 있었기에 딱히 영업에 큰 신경을 쓰지 않던 터였다. 그랬기에 그 방은 평소 야근 담당자를 위한 수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도 성수기가 오면 1년에 몇 번쯤은 손님이 묵게 된다. 하지만 언제나 한밤이 되기 전에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하거나 다른 방이 없으면 아예 퇴실해버리곤 했다. 그 방에 묵는 손님들은 방에서 뭔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거나 겁에 질려 도망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수면실을 이용하던 직원들의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야근이 있는 데다가 체크인부터 체크아웃까지 긴 시간 동안 긴장해야만 하니 몸이 나빠지기 쉬운 환경이긴 하겠지만 내 눈앞에서 쓰러져 죽은 동료만 2명이었다. 사인은 각각 뇌경색과 심근경색이었다. 40대인데 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고 원인은 듣지 못했지만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호텔의 민영화 전환이 결정되었고 직원들도 일단 호텔을 떠나게 되었다. 호텔은 벽지를 새로 갈고 욕실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등 반년 정도 보수공사에 들어갔다. 방에 있는 짐들을 드러내고 조립형 침대는 해체했다. 그러던 와중에 101호실 침대판 뒤에서 부적 같은 게 나왔다고 한다. 오래전에 액막이라도 한 걸까 싶었다. 그다지 효과는 없었나 보다. 떼어낸 뒤 사무실에 두었다. 보수공사가 끝나고 민영기업 쪽으로 고용승계가 확정되었기에 오픈 준비를 하며 우리는 다시 그 부적을 찾았다. 다시 붙일까 싶었지만 다음날 영업 시작 전에 기도를 올릴 예정이었기에 신주가 오면 그걸 보여보기로 했다. 다음날에 기도 의식을 마치고 부적을 보여주자 신주는 얼굴을 찌푸렸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지 물어보니 이 부적은 검은 글씨로 보이지만 오래전에 피로 글씨를 쓴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저희가 액막이는 하겠습니다만 원래부터 일하던 분들은 따로 액막이를 받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라고 신주는 말했다. 그렇게 호텔이 리뉴얼 오픈하고 얼마 지나 사이가 좋았던 옛 동료 아저씨가 놀러왔다. 자네랑 같이 야근할 때 자네한테는 수면실 못 쓰게 했었던 거 기억나? 자네가 그 방에서 자면 항상 가위에 심하게 눌려서 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비명을 질렀으니까 말이야. 그러고 보니 수면실을 쓸 때 자주 침대에서 떨어지곤 했었다. 그것도 침대 옆이 아니라 발이 향하는 쪽으로 누가 발목을 잡아 끌기라도 한 것처럼. 호텔을 민영화한 뒤로는 기도 효과라도 본 것인지 방에 묵은 손님이 도망치거나 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오픈하고 1년도 되지 않아 심근경색으로 직원 1명이 죽었고 2명이 정신 이상이 와서 그만뒀다. 나도 심근경색이 일어나서 일은 그만뒀지만 그 이후에 눈의 시력이 조금씩 없어지고 있다. 6번째 이야기, 지렁이. 어떤 섬에서 체육대회가 있던 날 밤에 할머니 한 분이 실종되어 섬의 모든 주민들이 수색에 나섰다. 사흘 동안 할머니를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 작은 섬에서 사흘 넘게 찾지 못한다면 대개 바다에 떨어졌기 마련이었다. 결국의 수색은 일단 중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실종 일주일 만에 할머니가 발견됐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길을 달리고 있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밭에 할머니가 가만히 앉아 있더란다. 발견한 사람이 할머니를 부르자 대답도 하고 정신도 말짱해 보였단다. 일단 주변 사람들을 불러 모아 병원에 할머니를 데려갔다고 한다. 병원 가는 차 안에서 왜 그런데 앉아 계셨어요? 어디 가셨던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체육대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본 적 없는 여자아이가 있었다고 한다. 여자아이가 할머니에게 맛있는 걸 대접할 테니까 따라와 라고 하기에 얌전히 따라갔다고. 그리고 어떤 접시를 내왔는데 자세히 보니 지렁이가 스파게티처럼 담겨 있었단다. 그리고는 발견될 때까지 마땅한 기억이 없고 정신 차리니 그 밭에 앉아 있더란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하는 도중 할머니가 기분이 나쁘다며 토를 했다. 의사가 구토물을 살펴보니 대량의 지렁이가 얽혀 나와 있었다고 한다. 7번째 이야기, 구포역 괴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맞이한 대학생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지방에서 학교생활과 하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 알바 자리가 급했습니다. 대학생이다 보니 돈이 많이 궁했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게 역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철도청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사원 같은 게 아니라 청소부터 역사에서 잠든 취객을 깨우는 일까지 아무튼 일이라고는 할 수 있는 잡다한 것까지 다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처음 있던 날은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처럼 똑같이 역사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있었고 시간이 늦었었기 때문에 역사 안뿐만이 아니라 철도길 근처에 쓰레기도 줍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탓에 짜증나는 걸 뒤로하고 빨리 하고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쓰레기를 열심히 줍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죠. 한 100m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철도길을 따라서 저 멀리 흰색 청 같은 게 펄럭이더군요. 근데 그 근처가 터널이 있던 자리였고 기둥 같은 구조물이 많았기 때문에 청 같은 게 날라오다 걸렸겠지 하고 그냥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제가 나가서 밤에 청소를 할 때마다 그 흰색 천이 보였습니다. 이쯤 되면 기차가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을 법한데도 위에서는 따로 치우라는 말이 없었으니 비도 오고 거기까지 가서 그걸 치우기도 내키지 않았던 저로선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괜히 일을 늘리지 않기로 생각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걸려있는 천조가리가 신경이 쓰인 나머지 같이 알바를 하던 동료를 구슬려서 저것 좀 치우고 오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동료에게 부탁한 다음 날 알바를 하려고 나갔지만 그 동료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쉬는 날인가 생각했지만 그 다음 날이 되어도 나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물어보게 되었는데 하루 전에 관뒀다고 말을 해주더군요. 워낙 비도 많이 오고 고생도 많이 했다 보니 힘들어서 나갔나 보다 하고 가볍게 넘겨버렸습니다. 어김없이 청소 시간은 다가왔고 저는 비가 또다시 오는 날 철도길 근처에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철도길 쪽으로 흰색 천이 펄럭이고 있더군요. 여전하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다시 청소를 하려던 찰나 저거 치운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만둔 동료와 저 흰색 천이 교차되더군요. 묘하게 불쾌했지만 사람 호기심이라는 게 뭔지 굳이 그걸 가서 확인하게 되더군요. 시간도 늦어서 철로를 달리는 열차도 없었고요. 돌길을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가면 갈수록 기분이 묘하고 오싹거리는 게 30발자국쯤 간 것 같습니다. 진짜 눈을 질끈 감게 되더군요. 사람의 형상이었거든요. 밤이었고 비가 와서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 번만 더 확인해보자며 힘겹게 눈을 떴지만 역시나 사람의 형상이더군요. 정확히는 단발머리의 여자였습니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미친 듯이 역사로 뛰어 달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뭔가에 발이 탁 걸리더군요. 그 돌길로 자빠졌는데 아프기보다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만 들더군요. 머릿속에서 힘없는 단말말을 외치고 그대로 기절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깨서 주위를 둘러보니 역사 안에 있는 직원 휴게실이었습니다. 휴게실 의자에 뉘어있는 채로 머리에는 어설프게 덧댄 붕대가 묶여 있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다는 걸 인지한 저는 빨리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일어서려 했는데 몸이 움직이지를 않더군요. 내가 많이 다쳤나? 라는 생각과 함께 무의식 중에 휴게실 문을 쳐다봤는데 흰색 원피스를 입은 팔 한쪽과 얼굴이 심하게 뭉개진 여성 한 명이 들어오더군요. 딱 봐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저한테 다가오는데 너무 무섭고 허탈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 흉한 얼굴을 들이밀면서 한 손으로 제 목을 조르는데 마음속으로 제발이라는 말만 떠오르더군요. 목을 조르는 힘이 세지면서 앞이 컴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이대로 죽는구나 싶어지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눈이 딱 떠지면서 동료들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제가 철길 옆 돌밭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에서는 피가 많이 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넘어져 있는 걸 동료들이 끌고 와서 휴게실에 뉘어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머리에 어설프게 덧댄 붕대하며 휴게실 안 풍경도 그렇고 가위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몸을 추스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은 철도 길 따라서의 그 흰색 천, 아니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다시 한번 소름이 돋더군요. 제가 근무를 하는 밤마다 보이던 그것 없어져 있더군요. 그 후로는 알바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관뒀던 동료도 이런 식으로 관뒀나 하는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합니다. 8번째 이야기 가발공장 괴담. 어렸을 적 제가 7살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는 조그만 가발공장이 있었습니다. 가발공장 앞에는 항상 머리카락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고 아저씨와 아줌마들이 분주하게 들락날락 거리거나 차에 박스를 실어 나르거나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공장 근처에는 여기저기 마네킹 머리들도 함께 흩어져 있어 가끔 마네킹 머리를 축구공처럼 걷어차고 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발 공장 앞에서 분주하게 일하시던 아저씨들, 아줌마들도 보이지 않게 되고
셔터문이 내려가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엄마와 손을 잡고 퇴근하시는 아빠의 마중을 나가는 길에 가발 공장 옆을 지나게 되었는데 문이 닫힌 가발 공장을 보시면서 엄마는 요즘 가발이 잘 안 팔린다고 하더니 문을 닫게 생겼나 보다고 얘기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동네에서 아이들 몇몇과 숨바꼭질 놀이를 오후 늦게 시작해서 저녁을 먹을 때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단독주택들이 즐비하던 동네였기 때문에 숨을 만한 곳은 전봇대, 대문 옆, 쓰레기통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멀리까지 가면 술래가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동네에서 특정 집을 지정해서 선을 그어두고 그 밖으로 넘어가서 숨으면 반칙이라고 나름 룰을 정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지정선의 안에는 가발 공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늦가을 또는 초겨울이었기 때문에 해가 빨리 지는 데다가 밤이 되면 술래잡기의 묘미는 극에 달하게 됩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어두운 벽에 붙어 있어도 못 보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어둑어둑해져서 한참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술래였던 저는 한 녀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결국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고 나서야 얼마 있다가 그 아이가 나타났고 자기는 가발 공장 안에 숨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발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에 있었으니 반칙은 아니라며 가발 공장의 셔터문이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갔냐고 물으니까 뒤로 돌아가면 벽에 상자가 쌓여 있고 그 상자를 밟고 창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창 밑에는 선반들이 있어서 그 선반을 밟고서 다시 창 밖으로 나올 수도 있었고요. 그 말을 듣고 룰을 어긴 것은 아니니 인정하기로 하고 다음에 숨을 때는 나도 가발 공장 안에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례가 정해지자마자 저는 친한 친구 한 명을 데리고 바로 가발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아이가 말하던 대로 상자를 밟고 올라가서 가발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안에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공장 안의 경관이 얼추 보였습니다. 선반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선반 위에는 마네킹 머리들이 가발이 씌어져 있는 상태로 모두 벽을 보고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뒤통수만 보이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검은 머리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만 봐도 등골이 오싹했을 텐데 숨바꼭질의 재미에 정신 나간 7살짜리가 무서운 걸 알겠습니까? 우리 둘은 같이 웃으면서 여기 있으면 절대 못 찾겠지. 이러고 앉아 있었고 5분이 지나고 거의 10분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선반을 딛고 창문을 통해서 다시 밖으로 나왔고 술래를 피해서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가 술래 차례가 다시 되었는데 저녁을 먹으러 오라는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친구들에게 들렸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마치기로 하였습니다. 열을 세고 친구들을 찾으러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2명만이 남았을 때 저는 웃으면서 가발 공장으로 향했고 상자를 딛고 창문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거기 있는 거 다 아니까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안이 너무 조용해서 창문 안으로 들어갔고 아까와는 뭔가 다른 이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까와 다름없이 창문을 통해 달빛이 비추고 있었고 모두 벽 쪽을 보던 시커먼 마네킹 머리들 중 하나만이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마네킹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전기에 감전된 듯이 저려오면서 제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마네킹들과는 다르게 그 마네킹만은 몸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는데 소리를 못 들었는지 아무도 오지 않고 저를 보고 있는 그 마네킹은 말없이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양 옆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전신 마네킹이 아닐까? 용기를 내어 가까이 가서 보니 얼굴은 창백하고 눈에 초점은 풀려있는 어떤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선반 근처에 옆에 있는 기둥 위에 천장에 목이 매달려 있었고 그 때문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다른 마네킹과 같이 뒤통수만 보이다가 줄 때문인지 돌면서 얼굴과 몸이 창문 쪽으로 돌아선 듯 하였습니다. 그 광경에 정신적 쇼크를 받은 저는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창밖으로 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일을 울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심각성을 느끼신 부모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가발 공장을 다녀오신 아빠는 제가 많이 놀랬을까봐 저를 계속 위로해 주셨고 거의 몇 달 동안 저는 그날의 악몽이 눈앞에 아른거려서 많이 괴로웠습니다. 나중에 동네 어른들이 하는 말을 어설프게 듣기로는 가발 공장이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빚을 지셨던 공장 사장님이 공장 문을 닫고 목을 매셨다고 합니다. 근처에는 유서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철 없던 시절 처음으로 보게 된 주검이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것으로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목을 매다는 장면이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